아무리 암기를 잘하고 계산을 잘해봤자 인공지능 AI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는 세상이 이제 왔잖아요. 소위 국영수 4가 학업 성적이 좋아야 된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경우에 실제로 이런 학생들을 선발해요. 첫째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석좌 교수이고 HD 행복연구소 공동소장입니다. 한국 학생들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평균을 따진다면요. 그러나 탑 15%, 소위 상위권 학생들을 비교한다면 미국 학생들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이것은 연구로 확인됐었죠. 매 3년 주기로 전 세계 학생들을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비교한다는 피사 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확인된 사실입니다. 한국이 발전하는 이유는요, 이 평균이 우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한국이 힘들죠? 그것은 소위 한국 사회 리더 그룹이 허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을 비교하는가 따라 가지고 답이 매우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저는 사회 리더십을 형성하는 소위 상위권 학생들을 비교하고 싶어요. 우리가 외국 사례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보다 못한 면이 아니라 우수한 면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집단의 가장 큰 차이는 질문하는 능력이에요. 실제로 제가 오늘 이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티셔츠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 교수로 할 때 만든 티셔츠인데 한 25년 전에 한국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이 티셔츠는 공대생들이 시험 볼 때 입고 들어오는 티셔츠예요. 시험 볼 때 필요한 온갖 수식 공식들이 앞에 다 빼곡히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적혀 있나요? 입고 내려다 보면은 제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티셔츠의 핵심 메시지는 이런 공식 수식은 마음껏 보세요예요. 이런 것을 달달달 암기 잘한다고 되는 세상이 이젠 끝났다. 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이 정보와 저 지식을 서로 연결하고 융합해내고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실력이 필요하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었더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필요하죠. 협력해야만 되는 세상이 왔잖아요. 집단 지성을 발휘해야 하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또 그 메시지를 담아내기 위해서 똑같은 수식과 공식을 티셔츠 뒷면에다가 적었습니다. 뒤에 있는 학생한테도 베풀어라. 그래서 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한 티셔츠였습니다. 아무리 암기를 잘하고 계산을 잘해봤자 인공지능, AI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는 세상이 이제 왔잖아요. 챗봇한테 얼마나 질문을 잘하는가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이 수준이 매우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세계 최고 학생들이 지닌 실력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all-round person이 되라고 합니다. 전인적이라는 뜻과 유사해요. 그러나 뉘앙스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인적이라는 말은 원만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흔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all-round person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세 가지 능력을 두루 갖춘 인재라는 뜻이에요. 첫째는 정규 교과 과정에 소위 국영수 4가 학업 성적이 좋아야 된다? 당연하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스포츠 같은 과외 활동을 꾸준히 잘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성과 리더십 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all-round person이에요. 미국 명문대에서는 실제로 이런 학생들을 선발해요. 하버드 대학 경우에 입학처 분포들을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도표의 Y는 내신 성적이고요. X는 수능 점수입니다. 연두색으로 표시된 점들이 합격한 학생들이고 빨간색 표시는 탈락했다는 뜻이에요. 보시다시피 연두색 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지 않나요? 이 위에 합격합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 빨간색도 많아요. 한마디로 내신 성적도 탑이고 수능 점수도 거의 만점인데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증거물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도 있어요. 내신과 수능 점수가 탑은 아니지만 그런데도 합격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신과 수능 점수가 높지 않아도 스포츠나 리더십이 뛰어난다면 충분히 세계 최고 명문대 학생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은 이런 것들을 따지기 위해서 입학 사정관 제도를 두었잖아요. 한국에서도 도입했었어요. 그러나 이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이상하게 변질되면서 상당히 무색해져 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점수만 가지고 인재를 뽑아서는 안 되고 그 이외에 인물을 만들어내는 다른 요소들도 따지고 평가를 해야만 최고의 인재를 선발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영재라고 하면은 일반 학생들보다 학업에 대해서 상당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3시간 공부를 해야만 할 때 영재들은 뭐 1시간만 하고 뚝딱 끝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 남은 2시간을 어디에 쓰는가가 중요하겠죠. 한국에서는 아쉽게도 영재들이 이 여유 시간을 속진 수업하는 데 다 낭비를 해버려요. 미국에서는 영재들이 이 여유 시간을 국영수사가 아닌 다른 다양한 경험을 쌓는데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과 후에 축구를 한다고 합시다. 만약에 학교 대표팀에 선발되면은 매일 2시간씩 연습을 해야 돼요. 쉬엄쉬엄 하는 것이 아니라 2시간 내내 온몸이 완전히 젖을 때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은 몸 씻고 저녁 식사하고 해야 할 숙제를 하면은 그냥 하루가 다 까버려요. 그러면은 심신이 완전히 피곤해가지고 밤에는 그냥 골아 떨어지니까 숙면을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는 정말로 맑은 정신으로 또 하루를 최상의 컨디션에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하는 학생들은 딴짓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셈이에요. 그래서 미국 명문대에서는 수능 만점짜리보다 학교 스포츠 대표팀에 활용한 아이들을 선호합니다. 특히 그 학생이 팀 주장, 캡테인을 했다면 그냥 실력만 갖춘 것이 아니라 리더십, 인성까지 갖췄다고 인정받으니까 바로 이게 all-round person이라는 3가지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요, 영재 교육의 목표가 달라요. 한국 영재 학원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미적분을 배우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 영재 학원에서 학생들이 처음 갔을 때 처음 풀어야 할 문제가 이렇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증명하세요예요. 물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아무리 영재라도 천재라도 찾지 못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학생도 의심치 않고 그냥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에 질문을 하고 도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재들이 해야 할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개념, 교육의 방향, 교육의 목표를 상당히 수정하지 않으면은 세계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좋은 곳에 보내려고 많은 스펙을 쌓으려고 돕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를 지닐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스펙은 결국 학교 성적, 토플 점수, 봉사활동 등등 남보다 얼만큼 더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았거나 높은 점수를 갖고 있는가, 소위 한정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양적으로 경쟁하는 것이거든요. 승자는 베스트가 되겠죠. 다른 말로는 스펙 쌓기는 피 터지는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베스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베스트를 위해서 나머지는 다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윈-루즈 구조를 지녔습니다. 스토리라는 것은 남과 얼마나 다르냐에 대한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베스트가 아니라 유니크가 되는 것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유니크한 사람은 남들과 경쟁하지 않고도 이미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과 경쟁력이라는 개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경쟁력이라는 것은 경쟁하지 않고서도 확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보세요. 남들과 같은 학교, 남들과 같은 국영수사가, 남들과 같은 학원, 남들과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유니크해질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유니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나는 남과 다른 과정을 거치면서 살까? 이것을 고민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서 실천해낼 때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훨씬 더 빠르고 수월하고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반 학생들과 세계 최고의 학생들한테는 공부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공부하면은 국영수 사과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니크한 존재로 만드는 노력은 다 공부인 거예요. 손흥민의 경우에는 축구라는 것은 공부고요. 그 공부를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가 된 거고요. BTS도 최고로 공부를 한 인재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는 입시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는 대학에 입학하면은 확실하게 다 졸업을 하니까 거의 다. 그러니까는 입학에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미국 명문대학에서는 입학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어려운 것이 졸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동창생을 따질 때 입학 연도를 따지지 않습니까? 몇 학번이라고? 미국에서 따질 때는 졸업 연도를 따져요. 입학해봤자 졸업을 못하면 안 하면 대학을 안 다닌 것처럼 여겨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명문대학에 입학한 우리 한국 조기 유학생들의 절반, 정확하게는 56%가 중도 탈락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만큼 졸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 현명한 부모는 입학까지 단기전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졸업을 위해서 장기적 전략과 대책을 세워야지 현명한 부모가 되겠습니다. 공부는 시킬 수가 있잖아요. 졸업은 부모가 시킬 수가 없어요. 졸업은 학생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녀가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자녀한테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학 가기 전에 자녀가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재가 되는 수 있도록 최고 준비를 해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은 굉장히 밀집된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과 달리, 미국은 뭐 광범위하게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밀집한 사회이기 때문에 주변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공부와 진로에 대해서 자꾸만 주변에 신경을 쓰시는데, 근데 그거는 실제로 자녀의 미래를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실제로 중요한가? 내가 이런 사회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녀의 미래는 좋지 않아질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사교육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인가요? 반대죠. 오히려 세계는요, 우리 한국의 이 교육열을 무척 부러워합니다. 외국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많이 투자를 하지 않아서 문제인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한국 사교육만이 아니라 공교육마저도 다 사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사자는 죽을 사입니다. 아이의 생기를 뺏어가는 교육이라는 뜻이에요. 아무쪼록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모든 교육은 아이를 생기를 불어넣는 생교육이 돼야 되겠습니다. 로켓 발사에다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교육열은 이 추진력이잖아, 추진력. 그러나 로켓이 가는 방향에 따라서 그냥 지구를 맴도는 사텔라이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광활한 미지로 쭉쭉 뻗어나가는 우주선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텔라이트는 안전해요. 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좀 문제지만, 우주선은 모험을 거는 거예요. 하지만 엄청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그래서 희망적이에요. 없는 교육열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방향을 트는 것은요, 순간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교육은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그 엄청난 교육열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고요. 방향만 바꾸면 되는 건데, 다행스러운 것은 방향이라는 것은요,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미국 상위권에 있는 사회에서는 사교육의 정도가 한국보다 훨씬 강도가 셉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60년대에 치맛바람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도 그 당시 이미 헬리콥터맘이라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아이 머리 위에서 하루 종일 맴돌면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아이들을 조정하는 그런 극성 부모를 뜻했습니다. 또 그 후에는 과외 활동을 시킨다고 하는 사카맘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잔디깎기 기계맘이라는 신조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부모가 미리 깨끗이
깨끗이 다 처리해서 탄탄대로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뜻해요. 헬리콥터맘, 사커맘, 잔디 깎기 기계맘, 이 개념들은 다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결국 이런 활동은 아이의 성장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명문대학의 학생 분포들을 보면은요, 깡촌에서, 중산층에서, 중하층에서 사교육받지 않고 자연스럽지만 굵게 성장한 아이들이 참 많아요. 영어 표현으로는 study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선호하는 학생은 study한 학생이 아니라 sturdy한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sturdy라는 것은 굳세다라는 뜻인데 꽃에다가 비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온실에서 보호받고 자란 온실화는 비록 꽃을 화려하게 필 수는 있지만 밖에 나가면 곧바로 시들어들잖아요. 그러나 야생화는 온갖 풍파에 꺾이지 않고 자생합니다. 자녀를 온실화가 아니라 야생화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사교육 받았다고 다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깡촌에서 자랐다고 다 합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을 입학시켜서 그 다양함 안에서 학생들이 서로 배우고 서로 깨닫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사텔라이트와 우주선, 이 로켓의 비유를 계속 쓰자면 이 둘의 차이가 바로 긍정성이라는 태도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우주선은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반면 안전한 사텔라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감 같은 것은 전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자신감은 태도의 하나이지요. 사실 태도에 대한 엄청난 명언이 있어요. 태도는 사소하던 것이다. 그러나 대단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말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한 말입니다. 실은요, 인물이라는 것은 능력, 재능, 태도로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 세 가지의 합이 아니고 곱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능력은 빵점에서 100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재능이 있다? 엄청나다. 빵점부터 100점짜리. 둘 다 100점이면은 곱셈입니까? 만점짜리 인재가 되겠지요. 그런데 태도가 바로 변수인 것입니다. 태도는 빵점에서 100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태도는 점수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태도가 작은 것이라도 태도가 부정적이면은 마이너스가 되고 이 곱셈의 결과는 마이너스 만점이 되는 것이죠. 즉 꼴통이 된다는 뜻이에요. 태도가 긍정적일 때 능력과 재능이 큰 인물, 큰 인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부모님은 어떻게 하면 아이의 단점을 잘 분석하고 찾아서 보완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학 실력이 좀 부족하면 수학학원 보내고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하면 영어학원 보내고, 근데 단점을 아무리 보완을 해줘봤자 평균 이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의 미래는 단점을 보완해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아이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장점을 최대로 살려야지 그 아이가 유니크한 인재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단점 발견이 아니라 장점 발견. 거기에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